예, 2부 순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역시 예상대로 1부에 시간을 좀 많이 썼죠. 2부는 뭐 그냥 어우 선방했네요. 한 20분 오버했으니까. 최대한 2부를 빨리 마무리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을 좀 갖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사진 나옵니다. 어, 대구 달성, 대구 달성, 대구 달성, 대구 달성. 특이사항 대한민국 대통령.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고 새누리당의 몰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감사한 그런 분이죠.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야권 지지자 또는 뭐 이쪽에 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을 넘어서 혐오감에 가까운 그런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조금이라도 잘 해줘야 우리 사회의 많은 유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지금 현재 저분이 권력을 잘못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극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보다 좀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이분이 조금이라도 잘해줘서 그나마 좀 나은 정국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새누리당의 뭐 차기 대선 대권을 새누리당이 또 가져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항상 잊기 쉬운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유권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두께를 경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특기사항이 재밌죠. 이분도 굉장히 경력이 많은 분인데 이분은 새누리당 대권 차기 대권 후보 맞습니다. 그 이제 박근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진 뭐 그런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 그 두 축 중에 하나죠. 이분의 반대쪽엔 유승민 후보가 있을 거고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모르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대체 당신은 이 나라를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 김무성 의원은 정계에서 또는 정치권을 따라다니는 그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감형 정치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죠. 뭐 공식적으로 아무도 확인은 안 해주지만 이게 돈도 많이 주고 술도 많이 사주고 밥도 많이 사주고 또 얘기도 잘해주고 이분이 언론에 노출된 거에 젊은 기자들 앞에서 막 반말 쓰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그 반말 쓰는 거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기자들은 다 좋아합니다. 좀 잘못된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그 뭐랄까 그 올드 스타일로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해피하게 만들어주면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분이 겪게 된 가장 큰 핸디캡은 20대 총선을 말아먹었다라는 책임론. 자신이 당대표를 쓰면서 오죽 못 났으면 당대표가 도장을 들고 도망가겠는가. 그것도 끝까지 버틴 것도 아니고 올라와서 또 이제 반반 나눠주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다시 이렇게 꽤 큰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김무성, 유승민 투탑 체제로 대선 과정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후보를 내세운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부작용이 더 심각해지겠죠. 그런 파국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분 하면 떠오르는 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저 말이라서 특기사항으로 적은 거고요. 저렇게 당연한 말을 했다고 여당 원내대표가 잘려야 하는 사회라는 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거는 진짜 저 초등학교 1학년짜리 1학년짜리는 모르겠구나.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물어봐도 이건 100% 맞는 말이잖아요. 복지를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으려면 증세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증세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복지를 어떤 폭으로 할 것이냐, 재정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뭐 이런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저건 원론적으로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저 말했다고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저게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먼저 거짓말을 한 건데 저는 이분이 향후 전국에서
새누리당을 진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재편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럼 민주당한테 기회가 없잖아. 근데 이분의 가장 큰 핸디캡이라면 자기 선거 과정 굉장히 훌륭하게 치렀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70몇 프로를 얻었죠. 물론 거의 무투표 당선에 가까운 거지만 이분이 새누리로 돌아갔을 때 과연 진박 공천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비박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내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 관건입니다. 돌아가겠다고 복당 신청을 했죠. 복당 신청을 새누리당에서 거부할 명분은 없죠. 거부할 명분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조갑재 대기자께서 유승민의 복당을 받아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는 소리다. 라고 일가를 하시는 바람에 그래도 복당 받아주겠죠. 즉 급한데 뭐. 이분의 경력을 한번 쭉 살펴보면 그 전문성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면모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서 그나마 말이 통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게 제일 맞겠죠. 이게 저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이게 표준영정입니다. 원균의 표준영정. 진짜 똑같잖아요. DNA란 무서운 겁니다. 도의원 출신으로 해가지고 평택갑에서 계속 의정 생활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난하고 운 좋게 달려온 사람 보기 드뭅니다. 굉장히 약하다는 좀 인상이죠. 유약하고 뭐 김무성 대표가 도장 들고 도망갔을 때 가장 먼저 쫓아가가지고 같이 회 먹고 술 먹고 그랬는 사람인 아직까지는 두각을 나타낼 만한 인물은 아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지금 얼결에 지금 새누리당의 중심에 서 있고 최고위원들이 몽땅 낙선하거나 사퇴한 바람에 혼자 남아서 당권 비슷한 걸 갖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 갖고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그 정치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의 강인한 면모도 우리 정치권에 필요하지만 아주 순조롭게 성장한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 그러니까 안정적인 스타일 이런 사람이 된다면 굉장히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냥 쉽게 넘겨버리기 힘든 그런 분이죠. 원균의 후손이라는 건 장난이었습니다. 진짜 닮았어. 이게 너무 많아서 중간 생략했어요. 이 사이에 2, 3, 4, 5가 빠졌습니다. 예. 사실 20대 총선 최고령 당선자는 이분이 아니고 김종인 대표입니다. 그분은 비례대표고 지역구 최고령 당선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은퇴하시길 권한다. 라는 걸로. 솔직히 여러분 이한구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이게 이한구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도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적도 별로 없고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당내 지분, 당내 지지 세력 면으로 보면 제일 크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제가 이 말을 이 DK 아들이 왜라는 말을 써놓은 이유가 부산 지역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이 영도다리에 와서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이렇게 자기 그 사무소 간판 배경으로 설정을 해도 이렇게 티나게 설정을 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서 부산 유권자들은 실제로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TK 정치인, TK의 노땅 정치인이 감히 부산의 아들 김무성을 홀대한다. 막보게 한다.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경상도 남자 유권자들의 아주 그 촌스러운 정서예요. 죄송합니다. 촌스럽다고 표현해서. 왜 우리 사람을 괴롭히냐. 그러면서 바로 연상되는 게 우리가 이 새누리당을 부산에서는 TK 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는 PK이고. TK 정권을 몇십 년간 밀어준 대가가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 있냐. 부산이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줄고 있을 정도로. 자, 이건 뭐 홀대 정도가 아니지 않냐. 부산은 망해가고 있다. 우리가 왜 도대체 TK 정권을 계속 밀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부산에 돌면서 더민주한테 지역구가 5개나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김영삼의 3당 합당 이전을 생각한다면은 다시 자연스럽게 평형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그 부산 유권자들의 감정을 자극한 분으로서 이번 총선에 지대한 공을 세운 그런 분입니다. 이런 거는 저는 진짜 하기 싫은 게 그 정치 쪽 사건을 다루는 언론에서 반기문이 차기 대권 후보로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흘러나오는 이야기, 루머 이런 겁니다. 심지어 본인도 답을 안 해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본인한테 그 다 차기 대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안 할 사람 같으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분은 완전히 관료 출신이고 그 현 유엔 사무총장이긴 한데 저 유엔 사무총장 자리도 사실은 그 저기 중앙일보 그 홍씨 집안들의 갈 거를 얼결에 이제 의도 걸린 그런 케이스고,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유엔 계통 그쪽 계통에서 그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다른 그 외국인들의 평에 의하면은 자 보다 이렇게 일을 안 하는 사무총장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대한민국 공무원의 그 무사 안일과 복지부동의 기상을 드높이 휘날리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선에 나온다. 심지어 이번 총선에는 이분을 하고 친하고 싶다는 정당이 셋이나 나왔어요. 친반연대 뭐 저것저것 막 해가지고 아직 논평할 거리가 없다. 왜냐?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그동안 했던 그 관료 생활 저렇게 오래 하면은 그 언론에서 파고들어서 막 퍼뜨릴 만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출마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거지. 발표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청와대도 좀 고민이 많겠죠. 청와대가 이분을 생각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저는 오히려 남경필 의원을 좀 의원이 아니죠. 남경필 도지사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는 집안 싸움이다라는 게 집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각자 집안끼리 대결하는 거다.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수원을 한정지어서 얘기하자면은 오히려 정몽준보다 더 금수저라고 생각을 해요. 수원 지역의 상권, 뭐 수원 지역의 지역 유지들, 이 남경필 도지사의 집안에 덕을 안 본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분 젊어서는 오렌지로 유명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착실하게 자기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그럴 만도 하죠. 뭐 젊었을 때. 보십시오. 수원병 하다 경기도지사. 그리고 심지어 제일 이 남경필 도지사의 가장 큰 강점은 운이 좋아요. 정치인이 운이 좋다는 것은 진짜 그건 뭐 정치인뿐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가장 큰 덕목이죠. 운이 좋은 거. 가장 최근에 이 남경필 도지사가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총선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사실 잠재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이 유아 보육 문제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예산을 안 줘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고 규모가 제일 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경필 도지사는 어떤 수를 썼냐면은 그 경기도의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연정을 하겠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정치 투쟁할 때가 아니고 경기도의 민생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나가야 된다. 이거 합의 이끌어내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 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만약에 새누리당이 이번에 총선에 대폭 승리를 했다. 그럼 새누리당 내부에서 남경필한테 비겁한 합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모험적으로 도를 위해서 자기는 합의를 했다라는 명분을 들고 들어왔는데 총선에서 더민주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냥 폭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선견지명을 가진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선견지명이겠냐는 거죠. 운이 좋은 거지.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막 헛소리 삑삑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진짜 도지사로서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진짜 어떤 내놓는 해결 방안들이 실무적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도의회 내부의 야당 의원들한테도 신망이 있고 굉장히 그 뭐랄까 빠르게 성장하는 정치인이다. 이번 기수는 아닐 겁니다.
차기쯤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고 그게 가능성이 있고 막 칭찬하는 거 보니까 당연한 얘기죠. 역시 이 사람도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대표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자면 차기 정국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벌이는 합리적 보수 진영의 쟁탈전이 될 것이다. 누가 더 실제로 합리적인가, 누가 더 실제 보수적인가, 이걸로 싸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경력도 화려하고 이분이 그렇게 뭐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 총선 때문에 잠깐 묻히긴 했는데 총선에도 뭐 벌써 막 그 경남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막 뭐 무상급식 하겠다고 나오는 건 도지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막 도전하고 막 이런 발언을 하죠. 도의회에서도 뭐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막 주민 소환 같은 것도 막 벌어지고 있고 첩첩산중이죠. 해결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뭐 진주 의료원 폐쇄 사건 이런 데서 굉장히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역에서 10만 원 바닥으로 떨어졌고 보통 이제 광역단체장이 대권으로 가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데 그 코스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치인은 급하면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도지사는 행정직이라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필터에 걸러지는 거죠. 이분은 지금 필터에 걸러지는 중 같아요. 이분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은 개그 욕심이 너무 많다. 이분도 개그 욕심이 좀 있었죠. 할 얘기도 많고 이 김문수 전 도지사 현 백수의 일대기를 말하자면 이것도 한두 시간 거리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맞고 저는 김문수나 이재호가 저쪽 진영으로 갔다고 해서 뭐 변절자, 배신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선택의 과정이 있었을 거고 90년대 소련의 붕괴는 사실 그 운동권 사람들한테 대해서 진짜 굉장히 큰 쇼크였어요. 그때 진영을 바꾼 거를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이후로 굉장히 잘해왔거든요. 경기도지사 잘했고 뭐 의원도 그렇게 나쁘게 한 거 아니고 성의껏 굉장히 열심히 또 그리고 진영을 바꾼 사람의 특징은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합니다. 왜냐 남들과 똑같이만 해도 욕을 먹어요. 남들보다 월등히 잘해야지만 평타를 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큰 돌불에 걸려서 엎어진 거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구에서 김문수가 김부겸한테 진다는 걸. 삼가 애도의 뜻을. 이분에 대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게 없습니다. 대신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금 초비상사태거든요. 조선업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이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살리세요 빨리. 그게 이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죠. 정치는 그 뒷얘기입니다. 현대중공업 정도 규모의 회사가 휘청거리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걸 뭐 어떻게 뭐 삼성중공업하고 합병을 하건 뭐 어떻게 하건 지금 그 이 조선업은 국제적으로 이 곡선이 너무 심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라서 호황 때 과잉 투자하면 내려갈 때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서 뭐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의 조선소들 같이 좀 현명하게 경영을 하는 규모 적당히 줄일 만큼 줄이고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왠지 믿음직스럽지가 못해가지고 이분 굉장히 원희룡 도지사도 굉장히 촉망받던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합리적 보수하면 원래 이분 거였어요. 일 되게 잘하고 그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합니다. 굉장히 이 지식도 많고 훌륭한 정치인이고 또 이렇게 그 야당과 각을 세우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있잖아요, 막 무식하게 각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얘기 들으려고 하고. 그 저는 이분이 제주도 도지사로 내려갈 때 이 사람이 진짜 대권 준비하러 가는구나. 제주도를 작정을 하고 잘 만들겠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주도 도지사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게 이 원희룡 도지사의 능력 부족이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니에요. 제주도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처해 있는 자본주의적 위기 상황의 표상 같은 곳이거든요. 그 중국에 돈이 남아들어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제주도 땅을 막 사는 거 그거 도지사 책임 아니잖아요.
도지사 입장에서 땅값 좀 올려가지고 제주도 개발 좀 하고 지역 주민들 돈 좀 벌게 해주겠다는데 왜 이러냐.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나중에 어떤 후폭풍으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 제주도의 환경 개발 문제는 지금 그 제주도 시민단체들은 아주 그냥 막 거의 절망적인 수준으로 파괴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두각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주도는 광역도 아니잖아요. 애매하죠. 특별자치구, 광역과 기초의 중간쯤 되는 건데 오히려 경력에 해가 되고 있다. 제주도지사를 함으로써. 그래서 참 그런 겁니다. 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정치판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구도의 힘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가능성이 많다. 거기서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봐야 좋은 결과 내기 힘들다. 근데 그렇다고 개인의 능력을 다 포기하고 구도만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좀 아쉬운 케이스라고 봅니다.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 좀 그만 파세요. 제주도 땅 지금 그 차명, 그러니까 제주도 도민을 대리로 세워서 중국 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심지어 50%가 넘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공식적으로는 10% 전후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제주도가 국적으로 우리나라인데 소유자는 다 중국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좀. 야당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설명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 특징은 5번이 몽땅 비례라는 거. 이분은 선거를 자기가 직접 뛰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어떤 거대한 권력이 자기에게 힘을 실어줘서 자기가 그 힘을 쓰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 이거에 관심이 많죠. 최대의 업적은 역시 그겁니다.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정권의 힘을 얻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부임하면서 약속을 한 거죠. 그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노태우 때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을 잡은.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재벌에 공적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그 뒤에 경제부총리 또는 국무총리를 몇 번을 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못 했어요. 심지어 참여정부 때도 총리 인선에 올랐다가 막판에 김진표로 교체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모두 재벌들의 비토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재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재벌들을 통제할 만한 권력이 이제 우리 한국 정치판에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와서 대권을 잡아도 재벌들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건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보면은 뭐 기업 구조조정 같은 거 얘기할 때 보면은 옛날처럼 재벌을 깡으로 누를 수는 없다라는 거 알고 재벌과의 타협을 존중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재벌들과 타협한다는 게 민주당 내에 좌측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민주당 내에 당권은 유지할 수 있는가? 당권이 아니라도 당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의문거리고 또 하나는 들어왔을 때 꿈으로 보여지는 대로 대선 경선주자들의 그 게임의 룰을 관리할 수 있는가? 물론 그 전에 본인이 대선 나갈 가능성? 나이가 몇인데? 물론 권력 앞에서 사람의 행동은 절대 예측하기 힘듭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제가 보아왔던 그 김종인의 살아오는 모습을 본다면 대권에 직접 나갈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대선 경선 후보들의 그 판을 관리하겠다? 이게 가능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씨와 문재인 백수와 정치인이 직함이 없으면 누리기 진짜 힘들어요. 최근에 문재인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건 마음속의 얘기니까 뭐 확정 지을 수 없는 거지만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과 사이가 좋은 걸로 대내외적으로 다 알려지면은 문재인 이외의 대선 주자가 이 사람한테 경선을 관리하는 걸 맡기겠느냐? 그 일말에 일부러 각을 세우는 걸로 보이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을 우클릭이라는 말이 틀리죠. 민주당을 찍어준 지지자들의 마음에 맞는 형태의
정당으로 만들어서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는 고질적인 이중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중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좌측의 공간이 좀 생기죠. 제일 걱정되는 것은 역시 이분은 건강입니다. 쓰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다 말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현명하고 교활하게 잘해서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시길 빕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죠. 대신에 그 자기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민주당의 가치가 있는 대선 후보가 많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달릴 수 있는 게임의 룰을 확립하는 데 신경을 쓰시라.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아무리 불리한 판을 짜도 지금 봐서는 문재인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죠? 지금 봐서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만 뭐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제일 중시하는 게 게임의 룰인데 게임의 룰을 진짜 멋지게 만들어서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 과정이 진짜 보기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문재인과 김종인이 반반씩 지고 있는 셈이죠 지금. 요즘에 어버이 연합이 이슈가 돼가지고 좀 약간 비속어를 써봤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아닌데 우리 앞세대 분들한테는 원순이라는 이름이 여성 이름 같기도 하죠. 박원순 시장도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서 뭐 제가 크게 뭐 저거 할 건 없고요. 박원순 시장은 합리적 보수라고 보기에는 진보적 색채가 강한 분입니다. 그 심지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보기에도 진보적 색채가 강한 그런 분이죠. 아름다운 재단 시절도 그랬고 지금 서울시 시정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그 현명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청년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적 보수 지정에서 만들기 힘든 진보적 정책이죠. 그 박원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그 굉장히 훌륭한 대선 후보고 본인은 아름다운 재단 시절부터 뭐 희망제약소 만들어서 그 아주 몇십 년간의 장기 계획을 세워가면서 대권 가도를 꿈꾸던 설계하던 분이에요. 대선 나옵니다. 언젠가 나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관심이 있는 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박원순의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박원순 보고 다음번에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이번은 아니다. 근데 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력상에서 정치인 경력이 없어요. 행정가 경력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정치판 내부에 정권 의회 내부에 자신의 지지 세력이 많지 않다. 또 이 사람이 의회에서 이렇게 서로 진짜 복잡한 의견 절충 과정을 거치는 경험을 해보질 않았다. 시장은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예요. 이 시장직을 그러니까 서울시면은 거의 뭐 어지간한 조그만 규모의 국가 수준이거든요. 그 국가를 잘 운영하는 경험은 대통령으로서 필수적인 경험이지만 반대로 수도 없이 많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 의견이 꺾이기도 하고 남의 의견을 꺾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치열하게 몇 년은 꼭 겪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분은 제 생각에는 대선 가시려면 의회에 먼저 들어오셔야 돼요. 의회 생활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 남성이니까 저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사람 참 잘 골랐죠. 시간 여유가 얼마나 되려나? 이 얘기거리가 되게 많은데 별로 없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는 이분이 이번에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유는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 아닙니까? 라고 소리 지른 거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역사적 인과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통쾌하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뭐 이해찬이라고 하면은 운동권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운동권의 대부죠. 상징이죠. 모든 운동권 386 출신들이 이해찬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뭐 지지하건
반대를 하건 사이가 좋건 나쁘건 이해찬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면은 완전히 저기 저 진짜 별도의 라인에서 운동하던 사람이겠죠. 뭐 80년도 서울역 회군 같은 사건에서 중심에 있었고 그 이후로 운동권에서 벌어진 일도 거의 대부분 있었고 그리고 아주 일찌감치 DJ의 발탁, 김대중의 발탁에 의해서 정치권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경력에 비해서는 52년생이면 되게 젊은 거죠. 40년생들이 버글버글한데 저는 한 45년생쯤 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그 수능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 극렬한 안티. 이게 이 젊은 계층에서 그 야권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두께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수능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생긴 부작용 때문에 중년층 이상한테 이해차는 그러니까 함부로 국가의 경영을 맡기면 안 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뭔가 치밀하게 진행을 해서 뭐 조금 안 됐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냥 대놓고 막 무대뽀로 밀어붙여가지고 성사를 시켰는데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급하고 위험하다, 과격하다 이런 이미지가 빡 박혀버린 겁니다. 두 번째,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당은 아니죠. 당시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지만 제1야당 의원들한테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 아니냐고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가리기 이전에 현직 행정부의 넘버 2인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와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해찬은 과격하다, 매너를 모른다, 법도를 모른다 이런 이미지가 더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잘못하거나 뭐 특별히 뭐 나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나쁜 행동이라고 해봐야 술 많이 먹고 뭐 골프 치는 거밖에 없어요. 골프는 좀 그만 치시라고 좀. 세종시에도 가서 맨날 골프 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종시에 또 골프장 좋은 거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 선거의 뭐 전략통이다 하지만 사실 선거의 전략통인지 저도 약간 의문이 있긴 해요. 그 참여자 2007년 대선 때 스스로 대선 경선 후보에 나갔다가 졌잖아요. 그게 뭐 크게 전략이 있는가? 지역구에선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덕분에 결국은 이제 더민주가 본격적으로 김종인을 이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상징성, 이미지 세탁을 위한 희생양이 돼버린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막 무소속으로 나가서 지금 당선됐는데 복당했을 때 당내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질 것인가? 그것조차도 애매하죠. 만약에 한다면은 이해찬 의원한테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어떤 그러니까 뭐 흔히 이 기레기들이 표현하는 대로 뭐 킹메이커 뭐 이런 역할을 맡길 수는 있겠지만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이 이해찬 의원은 편향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대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의원과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대선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다른 후보들은 이해찬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의 역할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3, 4, 5, 6, 7, 8, 9, 0 7선이면 지금 국회에서 이분보다 국회의원을 많이 한 사람은 서청원밖에 없어요. 서청원 이번에 8선 했습니다. 2인제 떨어지는 바람에. 저 눈물이 난다는 건 제가 눈물이 난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인터뷰하면서 안희정 후보죠. 당시 도지사 선거에 나간 후보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계속 짜내고 자극을 해서 결국은 카메라 앞에서 울었죠. 그 덕분에 당선이 됐습니다. 라고 본인이 인정했어요. 한 4%는 올라간 것 같다. 딴지일보 인터뷰 때문에. 딴지일보 인터뷰가 그때 조회수가 막 근 100만 개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정치는 물론 노무현 정권에서 참여정부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많이 배웠는데 그때 뭐 행담도 문제 사실 그거 이 사람 잘못 아니거든요. 그 정권에서 문제가 생겼고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된다라는 거로 대신 감옥에 간 그런 케이스였고 국회의원보다는 역시 또 행정직으로 갔는데 정치권 내부에는 안희정 씨를 지지하는 세력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만약에 모종의 사건이 생겨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직책 좀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레이스에서 빠졌다.
그럼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자산은 다 안희정한테 올 것이다. 라고 그 친노의 넘버 2로 꼽히는 사람이죠. 이해찬 의원과의 사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찬은 오히려 문재인보다 안희정을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도 의원 경력이 없네요. 충남도지사 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별 큰 과오 없이 잘하고 있고, 충남도지사 도정을 경영하면서 보여준 안희정의 모습은 역시 굉장히 합리적 보수입니다. 크게 진보적인 정책 안 합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뭐라 그럴까, 내부적인 최대 모토는 도정에 있어서 부패를 없애자. 충남이 은근히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업적이죠. 이분도 아무리 봐도 이번은 아니고 다음번. 이지만 꽤 주목되는 게 개인적인 특성이 굉장히 친화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도 한 번 만나면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한 번 만나면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예요. 이거 정치인의 굉장히 큰 운 좋은 거 다음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보면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지지자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이기던 지던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지지자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캠프의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만큼 저 사람들 관리를 잘해준다는 얘기겠죠. 책 제목을 저렇게 하면 저게 팔릴까? 정치인이 쓰는 책이죠. 정치인. 자기 이미지를 황소로 포지션을 잡고 포지셔닝을 하는데, 저는 이 송영길 의원은 기억나는 경력이 저거죠. 8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학도 호국단이 없어지면서 자율적인 총학생회가 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물론 정부에서 그 불법 단체로 간주를 했었는데, 그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를 처음 만들어서 총학생회장에 부임했던 사람입니다. 저보다 조금 빨라서 제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노동운동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그때 약간 좀 불미스러운 얘기가 좀 많이 소문이 있었고, 운동권에서 별로 평판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변호사 자격증 따고 정치를 시작하고, 그래서 정치는 곧잘 잘 해왔습니다. 근데 뭐랄까, 그냥 이렇게 자꾸 느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느낌이 좀 뭔가 애매해요.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인천시를, 부채더미 인천시를 맡아가지고 다시 살려놨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만의 평가예요. 인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면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됐다고 보면 당시 안상수 시장 자체 때도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숫자로 부채의 액수는 인천시라는 도시가 확대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어려울 때 인천시 맡아가지고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한 건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와서 20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봐야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무슨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그 가장 손꼽히는 빅스타 중에 한 명이죠. 여론조사에서 계속 많이 앞서는 거로 나왔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역시 그래도 까보면은 또 대군데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김문수 씨를 완전히 그냥 아웃시켜버린. 그런 거 보면 정치라는 게 참 비정하죠. 뭐 이 사람이 뭐 김문수를 개인적으로 싫어할 사이는 아닐 거잖아요. 저는 이분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군포시에서 의정 활동할 때 실제로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막 그런 점이 있는데, 재밌는 건 그때부터도 합리적 보수였어요. 그때도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 종종 했습니다. 박정희를 재평가해야 된다. 우리 너무 강경하게 박정희를 비난하는 거다. 아니야 다를까 대구까지 가더니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짓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내에서 논란이 많이 됐죠. 저는 저거 용납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책에서 합리적 보수로 스탠스를 바꾸려면은 그쪽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스탠스도 가져야 한다. 아쉽지만, 억울하지만.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이분이 가진 아주 큰 장점은 대구에 지금 3번째 도정에서 된 거거든요. 총선 한 번, 그리고 대구시장 한 번, 그리고 이번 총선에 다시 도정에서 된 건데,
이렇게 안 되는 게임, 사지에 들어간 게임을 계속 의지 있게 3번이나 도전해서 성공을 시킨다는 이 드라마를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좋아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 효과를 만끽하는 중이죠. 지금 당장 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얘기 거론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대구에 가서 처음 성공시켰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거를 이분이 아니라 유시민 전 대표가 할 줄 알았어요. 유시민도 대구에 출마했었잖아요. 한두 번만 더 하면 됐을 텐데 유시민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를 그만뒀으니까. 저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이번 선거 때 지역구에서 정세균 후보가 자기 차에 써붙이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흔히 말하는 무색무취의 정치인,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고 아무하고도 친하지 않은 뭐 이런. 경력은 화려하고 뭐 대단히 정치적 자산도 뛰어난데 정치권에 보면 저런 분들 꼭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다 둥글둥글 원만한데 너무 존재감이 없는.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당대표급의 대선 주자급이죠. 경력이. 거기다 이번에 굉장히 멋지게 이겼잖아요. 저는 이분이 블로그에 썼던 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론조사에서 17.4%로 자기가 지고 있다. 이게 왜 왜곡된 여론조사인가를 내가 결과로 보여주겠다. 근데 그만큼 표차로 이겼어요. 야, 그러면은 이분이 아마 그 뒤에서 몰래 안심번호 조사를 먼저 해본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이 갈 정도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이겨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상대도 상대였던 만큼.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정치 잘하고 적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뭔가 대선에 나가서 뭐 크게 성공할 것 같은 느낌 전혀 안 들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계실 것 같아. 좀 자기 역할, 자신의 어떤 그 중량에 맞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분 은근히 진보적입니다. 오히려 합리적 보수로 가는 거를 막을 사람 같아요. 김영춘 당선자가 여기 들어온 거 이거 사심에 가까운 제 개인적인 호감으로 끼워놓은. 그런데 부산에서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좌장급이죠. 근데 이분 빼고 나머지는 다 그 노무현 정권의 직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골수 친노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은 골수 친노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뭐 열린우리당 시절에 의원을 하긴 했는데 이분의 선거 모토 중에서 가장 먹혔을 것 같은 문장이 바로 저겁니다. 자기 그 부산진의 사람들 유권자를 만나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누구든지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TK와 PK의 관계를 자극한 거죠. 봐라 부산 사람들 저 김무성이 저렇게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하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특징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훌륭한데 그 훌륭함이 정치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학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차라리 학교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요번 총선 전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딴지일보에서 이제 일정상 안 나갔는데 그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럼 이분도 벌써 19대 때 낙선하고 그다음에 부산이 시장 낙선하고 그러니까 김부겸하고 거의 비슷한 코스입니다.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 건데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8년 재수는 할 것 같은데 12년 삼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 시험하고 다르잖아요. 대학 시험은 매년 보지만 총선은 4년마다 오니까 그건 내 개인적인 역량상 다시 도전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에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다행히 됐어요. 어떻게 활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김영삼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굉장히 화려하게 당적을 옮긴 게 있어 철새라고 비난받을 만한 대상이지만 저는 별로 비난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이고 그 경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해온 민주당이 가야 하는 합리적 보수 그 지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산을 다시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라는 오히려 이 사람의 특징은 부산에 대한 애향심이 너무 강해요. 부산을 살리고 싶어합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대통령이 되기엔 나쁜 거죠. 지역구 국회의원 하기엔 참 좋은 거죠.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은 그 시정을 꽤 잘하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진보적 정책을 내세우고 지금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대로 더민주가 합리적 보수로 스탠스를 정리한다면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사람이죠. 왼쪽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보의 길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진보주의자 같은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의 선정이죠. 그렇게 선정을 해서 굉장히 그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과연 그 인기가 오프라인에도 이어지는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언론들이 잠재적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할 때 명단을 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내 입지가 굉장히 취약하죠. 의원을 한 적이 없잖아요. 당내에서 과연 이 사람을 지지할 사람이 있는가? 성남시를 잘 운영하시는 걸로 봐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 당분은 하고 가죠. SNS에서 이분이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게 사실 성남시의 재정 규모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을 준다. 그 예산이 한 1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성남시에 보통 흔히 말하는 가용 예산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조단이고 거기서 꼭 써야 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건 선택 여지가 없죠. 의회에서 바꾸기도 힘들어요. 뭐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다 빼고 나면 지자체별로 가용 예산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어떻게든 그 꼭 써야 하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용 예산을 늘려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그 가용 예산이 무려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90억을 청년에게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량적 분석, 돈의 액수로 봤을 때 성남시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힘들게 추진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렇다면 뭐냐면 이건 심하게 나쁘게 말하면 언론 플레이용이다.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차라리 성남시에 사는 어떤 그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구조적인 변경이라든가 뭐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착각하기 쉽지만 성남은 광역이 아닙니다. 기초예요. 기초단체의 장한테는 그런 권력 자체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경기도하고 싸우잖아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브레이크 거는 거죠. 그리고 남경필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나는 도지사고 저 친구는 기초인데 SNS는 제가 훨씬 유명해. 기분 나쁘죠.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유명한 말이죠. 이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저들을 사람으로 보고 대화하려고 한 게 큰 실책이다. 나는 저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또는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게 투사로서는 적합한 진술이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한 진술이다.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진술은 정치인으로는 하면 곤란하다. 그 시민단체 운동권주의 하는 얘기죠. 걱정됩니다. 이분은 그 초고속 승진의 레전드 같은 케이스인데 진짜 말 그대로 이장 출신으로 이장 군수 뭐 장관 이 코스로 올라왔으니까 내려가는 것도 레전드급으로 내려가요. 한때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뭐 경남도지사 저 이제 도지사 당선되기 위해서 일부러 당적을 없앴던 거죠 당시에.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지지 세력이 되게 많았는데 도지사를 한 칸에 날려버리고 대선에 출마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김두관 이번 당선자 의원은 그 현장에서 그 정치권 현장을 아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캠프 한 번 꾸릴 때마다 지지자들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한때 대선 캠프를 꾸릴 규모였잖아요. 지금 지역구 캠프 꾸리는데도 힘들어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년에 어떤 중량감이 있으니까 지역구는 무사히 당선이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정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뒤처리를 잘못하는 거죠. 선거 끝나면은 선거에 이기건 지건
논공 행상 확실해야 되고 자기 약속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 한 번 끝나면 지지자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치판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죠.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비교해 보세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분이 대선에 출마하실까요? 굉장히 화려한 경력이고 대선 출마할 중량급이 충분히 됩니다. 뭐 저는 그 이분 그 아까 부산 진구에 출마했던 김영춘 의원하고 굉장히 친하고 그 손학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당 민주당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들이 다 평판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지지 세력으로는 상당히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답답함은 심지어 손학규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조차도 손학규가 대선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저 사람은 정치를 다시 할 거다. 왜? 톡으로 살고 있는 거 봐라. 정치 안 할 사람 같으면 아파트에 살지 왜 톡으로 살겠냐. 이미지 메이킹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 저분은 철학상 개인의 철학상 실제로 톡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실제로 손학규 씨가 손학규 씨가 지방에 내려가서 그 토구를 파고 있다고 하는데 나 진짜 무슨 동굴을 파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냥 오두막 집이에요. 그런 데서 사는 삶을 더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 데가 살면 저녁이 있으니까. 저녁이 있는 삶. 정치를 다시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다면은 꽤 파괴력이 있겠는데 아쉬운 건 이분한테도 그냥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 그 자리 옮긴 사람. 나쁘게 말하면 변절자.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낙인이 찍혀 있는데 이거 왜 넘어갔어? 저는 손학규라는 정치인이 가진 정치적 가치관, 철학 이런 건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는 자신의 그 가치관을 정치판에 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안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운이 없어 보입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한때 대선 후보로 막 뛸 때 그때 기본소득 진영에서 모든 대선 후보한테 다 기본소득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결과적으로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300조 집에 가라. 정치인한테 300조라는 예산은 끔찍한 거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진짜 특기 사항을 고르기도 힘들었어요. 워낙 개성 있는 말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거는 그냥 그 안철수 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번 총선에서 표철수 후보는 떨어졌고 표가 철수해서 안철수 후보는 표가 철수하지 않아서 당선됐다. 예, 썩게죠. 계속 얘기가 반복되지만 안철수 의원한테 저는 바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자신이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구현하고 싶은지, 뭘 할 건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 그걸 하지 않는다면 대선이고 뭐고 간에 당신을 지지하기 힘들다. 이렇게 잘하면 됩니다. 뭐 국민의 뜻을 물어서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제발 그만하시라. 정치인이 정치적 레토릭을 합니다. 일부러. 참과 거짓을 애매하게 섞죠.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그걸 못 해가지고 문재인 의원이 광주에 내려가서 약속한 것 때문에 뭐 사퇴하냐 만에 광주에 내려가서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현실적으로 사퇴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그런 약속을 합니까? 심지어 더민주가 완전히 폭망을 했다고 해서 문재인이 사퇴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은 하고 싶었겠지. 주변에서 내비두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뭐 호남이 저를 버리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와 다르게 그거 말고 내가 뭘 하겠다 무슨 약속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 나는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하도 오랫동안 그 얘기를 안 하니까 혹시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냐. 머릿속에 생각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안철수 씨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저는 이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이거 빼면은 안철수 씨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그 양당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진짜 획기적인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차기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하자. 이거 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제3의 후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총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선은 결선 투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당선자가 압도적인 과반의 지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노태우 33%가 지지 받고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유권자의 33% 지지를 받고 대통령을 하냐는 거죠. 결선 투표를 했어야지. 전 그거는 적극 찬성이다. 그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 결선 투표제 주장하듯이. 그것만 부탁드리고 싶네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안철수를 굉장히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랑 자주 만나는 그 마사오도 그렇습니다.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싫어할 필요가 없다. 왜? 아직 뭔가 싫어할 만한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싫어하는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불운한 정치인이죠. 능력에 비해서 불운하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었고, 그러고 보면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날리던 3인방 천신정이 다 망가졌어요. 제가 정치권에 정당에 활동을 했던 유일한 당이 열린우리당이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좀 많이 착잡합니다. 이분도 이렇게 주저앉을 사람은 아닌데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근데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라는 모토는 저는 그렇게 크게 훌륭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천정배급 정도면 어떤 국가적 비전을 이야기해야지. 왜 호남에 내려가서 호남 정치를 하겠다. 이건 지역구 출마할 사람도 아니고 호남 저기 전남 도지사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과연 그러면 호남 정치라는 게 우리 국가적 미래의 비전이 있는가? 이런 얘기 끝나면 이제 고종석 씨가 이제 그 영패주의를 막 설명을 하면서 호남 정치가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그 국가 차원에서 그게 의미가 있는가? 이건 아직 저는 모르겠다. 스스로의 정치적 영역을 좀 스스로 좁혀버린 케이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신정에 또 담대한 진보를 한다고 해서 진보주의자들한테 담대하게 전북에 내려가서 당선됐습니다. 이분도 참 그 정치적 여정이 화려한 분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자아내는 그런 케이스죠. 저는 근데 이 정동영 의원하고 천정배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셋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셋 다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셋 다 훌륭한 정치인들이고. 근데 그 좁은 정당 안에 그 거물급 3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 당내 경선을 할 건지 아니면 의원들끼리 패갈려서 싸울 건지. 저라도 국민의당 내부의 그 권력 그 헤게모니는 정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외적으로 인기는 안철수가 제일 좋죠.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지지는 천정배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전북은 아무래도 전남보다 좀 약하거든요. 광주도 또 있고. 그래서 그 대신에 정동영은 과거에 천정배와 안철수의 중간쯤이 정동영이죠. 셋 다 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걸? 당사자들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죠. 여태까지 나온 사람 중에서 탄식이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이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탄하게 한쪽 진영에서 특히 예를 들어 원유철도 예전에는 민주당이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계속 실패를 안 겪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분처럼 그 인생에서 이 굴곡이 남들은 평생 가야 한 번 겪기 힘든 굴곡을 한 5-6번을 겪은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죠. 전에 딴지일보에서 이분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했고 그때 저한테 언제 기회가 되면 남도 한정식을 아주 걸지게 사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아직 안 사고 있어요. 삐질까 보다. 근데 말씀도 잘하고 식견도 훌륭합니다.
저는 가슴 아픈 게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한테 옛날에 전두환 때 뭐 해가지고 훈장 받은 거 뭐 이런 거로 비난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값어치 충분히 치렀습니다. 비난 받을 만큼 받았고 대신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공을 세운 사람이고 DJ 정부에서는 완전히 1등 공신이었고 저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자기 몫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 있어서도 한마디로 딱 명쾌하게 정리가 되죠. 당시에는 정치에서 돈을 쓰는 게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충분히 썼다. 시대가 바뀌어서 정치에 돈을 쓰면 안 되는 시대가 온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썼다. 이게 가장 현실 정치인의 정확한 태도거든요. 그 항상 이제 옛날에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한몫 숨겨놓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몫 있으면 내가 이런 시계 차고 다니겠냐 그러면서 싸구려 시계를 보여주더라고요. 뭐 모르죠 뭐 어떨지. 나이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셔서 전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십사 하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칠 때 됐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 기억이 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대통령입니까? 뭐 원내대표입니까? 뭐 다 그랬더니 그냥 통일한국이 되면은 평양시장 정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평양시장은 평양 사람이에요. 왜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 셋만 모여 있어도 골치 아픈데 거기에 이분까지 있어. 저는 그 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출구조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앞서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뻤어요. 왜냐? 지역구에서 완전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 지역구의 예측 뭐 이런 제가 저도 뭐 전국 뭐 253개 지역구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몇 개 찍어서 보는 지역구 중에서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서 뒤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진짜 안타깝다 했는데 지역구 관리 잘해서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훌륭한 분이죠. 저 여담도 아니죠. 제 개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 사람일 줄 알았어요. 박근혜가 새치기를 해버렸어. 노회찬 의원은 이제 그동안 또 우여곡절을 겪다가 뭐 삼성 관계, 뭐 엑스파일 관계로 막 항상 한참 고생하다 진짜 그 창원으로 내려간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보통 여당, 야당에서는 잘 안 겪는데 저런 소규모 정당에서 많이 겪는 일이죠. 정의당 내부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지역구에서 떨어질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 무조건 지역구 한 명은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노회찬을 차출을 한 거죠. 당선될 곳에 갖다 꽂자. 그래서 창원에 끌려간 겁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나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당의 명령에서 끌려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 지역구에서 안철수 뭐 누구 나오고 막 그러니까 도망가서 창원에 간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는데 그 절대 아닙니다. 그 당에서 용납을 안 한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오히려 좋아진 게 심상정 의원 당선이 됐으니까 2명 당선 지역구 됐으니까 이제 그 유권자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노회찬, 심상정이 부부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정치 얘기할 때마다 항상 같이 나오니까 당을 지금 몇십 년째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합집산하는 진보 바닥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그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하는데 그 남편분이 와서 선거운동 하잖아요. 등에 가로로 심상정 밑에 남편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우리나라 진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지만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이 한마디를 꼭 돌려드리고 싶은 게 세대 교체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 말을 고른 겁니다. 그 노회찬 의원이 예전에 이제 정치판에서 저 드립으로 크게 흥한 적이 있어요. 이젠 정치에 불판을 갈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럼 저는 지금 와서 노회찬 의원한테 그대로 이젠 진보도 불판을 갈 때가 된 거 아니냐. 조성주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당신들이 아직도 지역구에서 그러고 있는가. 물론 저분들도 지역구 하고 조성주도 지역구를 했어야죠.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냥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뭐 이 두 분이 대통령 될 일은 없겠죠. 이제부터는 저겁니다. 여성 의원들 주목할 만한 여성 의원들 특히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 이번 총선 결과의 고무적인 결과 중에 하나가 원내에 여성들이 대거 진출을 했습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한명숙 전 의원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한명숙 씨가 공천하면서 여성 비례를 대거 넣었고 지역구도 많이 넣었고 그때 비례 초선으로 들어갔던 여성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역구로 생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 성차별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거는 정치권부터 바꾸는 게 맞아요. 정치권이 바뀌면은 다른 기업들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성 의원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도 없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너무 뭐 지금 뭐 9시 반에 약속 있으신 분은 없겠죠? 저는 나경원 의원 볼 때 정몽준, 남경필, 나경원 중에서 누가 제일 금수저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몽준이 물론 주식 포유 뭐 따지면 돈은 제일 많죠.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정몽준은 집안의 후광은 없죠. 나경원 의원은 돈은 정몽준처럼 많지 않지만 집안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4대 권력 많죠. 언론, 재벌, 사학, 또 뭐지? 종교. 이 중에 사학과 종교. 그쪽 엘리트입니다. 학교 재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쪽 사람들. 학교 집단과 종교 집단은 정치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여를 한다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이 다. 집안의 네트워크가 총출동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보고 솔직히 놀란 게 약간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제 그 나경원 씨 자녀에 대한 의혹,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게 물론 엄격한 저널리즘적 기준에 의하면 뉴스타파도 성급하게 보도한 측면이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 아닙니다. 증언만 잡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저널리즘 언론 관행을 보면은 그런 증언 정도만 있으면 다 보도를 합니다. 더 이상 확실한 증거를 언론이 잡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랬는데 뉴스타파를 제외한 단 한 곳의 언론도 보도를 안 하죠. 이게 나경원 가문의 힘이라는 거죠. 남경필 가문도 그만큼은 못할 거예요. 무난히 당선이 되죠. 저 주어가 없다는 말은 아마 우리 한국 정치사의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한나라당 여성 의원인데 원래 원래 의원을 하다가 이번에 지난번에 낙선 19대 때 한번 빠지고 20대 때 다시 복귀했죠. 정통 친박 출신인데 유승민하고 비슷하게 한마디 했다가 잘렸어요. 뭐 부동산 3법을 국회에서 너무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뭐 불어터진 국수처럼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감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혜원 의원은 또 한나라당 여성 의원 중에서 보기 드물진 않죠. 꽤 있죠. 전문성.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인 전문성을 확보한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따고 왔는데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죠. 그 경제학 쪽에서 그 의미 있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합리적 보수가 된다면 그 충분히 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혜훈 의원이 유승민하고 결합을 했을 때 파괴력이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유승민하고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질 그럴 케이스라고 보죠.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일 모레 막 둘이 싸우고 막 물펠레 되고. 손혜원 씨는 정치적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아주 대단히 유명해졌고, 근데 뭐 어떤 적을 한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측도 불가능하죠. 그 마포 지역구에 갑자기 뛰어들게 됐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문재인 대표의 사모님과 친한 친구 사이. 처음처럼 브랜딩을 했다고 그러는데 광고업계 사람들이 하면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했다고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밑에 사람이 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역시 이분도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가급적 뭐 운동권 출신이나 시민단체 출신들보다는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진입입니다. 그 필드에서 자기가 할 만큼 어떤 경력을 쌓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좀 그런 사람들이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비례대표 자체를 확대해버리는 건데 비례대표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으로 나와야죠. 그런 의미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예. 진선미 의원은 뭐 일 잘하시죠. 그 여성 인권뿐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인권 분야에서 두가 갈라탈 만한 일을 많이 했고
진선미 의원이 없으면은 그 불법 몰카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고 봐요. 그거 외에도 진선미 의원은 그러니까 각종 소수자들, 뭐 성소수자 포함해서 소수자와 약자들을 위한 법안 같은 거 많이 내고 인터뷰를 하거나 근처에서 뭐 그 딴지일보와도 관계가 많아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합리적 보수가 아니고 합리적 진보예요. 더민주가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분은 좀 애매해집니다. 외로워질 거예요, 더. 뭐 대놓고 뭐 어떤 뭐 재벌을 해체하거나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소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사람은 자기만 남고 당이 전체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은 지원군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번에도 뭐 표창원 씨도 그 동성애 문제하고 뭐 포르노 합법화 문제 때문에 말 꺼냈다가 바로 사과했죠. 또 박영선 의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죠.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런 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못하느냐. 민주당 지지자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진선미 의원은 당이 저쪽으로 가버리면 이쪽이 혼자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저 포기하고 진보로 오시는 게 낫죠. 예. 모르시죠 이분 저 누군지. 왜 강남에서 당선된 전현희. 예. 왜 공부의 왕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치과의사 자격증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둘 다 갖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 중에 한 개만이라도 평생 한번 가져보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 19대 총선 때 이분 인터뷰를 했다가 결국 인터뷰를 못 내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공부가 제일 쉬워요. 자격증 시험 제가 원하는 거 뭐 행정고시 이런 거 다 딸 자신 있어요. 그 왜 안 따십니까? 그냥 그거 별 의미가 없어서. 18대 때 그 민주당의 비례초선으로 영입이 됐다가 19대에 그 강남에 강남을이죠. 지역구에 출마를 하려고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그때 하필 정동영 의원이 거기 내려꽂혔어요. 경선을 하는데 경선 과정에서도 뭐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자신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때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끝내 못 내게 된 게 그 인터뷰 내용을 다 올리게 되면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정동영 후보한테 피해가 갈까봐 결국 덮었죠. 아쉬운 일입니다. 원래 그런 거 덮으면 안 되는데 언론이 그렇게 정파의 이익을 봐주면 안 되죠. 그냥 가차없이 냈어야지. 그래서 전현희 의원 본인에겐 제가 굉장히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뭐 성의껏 인터뷰에 응해주고 막 자료도 주고 그랬는데 결국 제가 고민하다가 못 냈거든요. 그러더니 4년간 다시 노력을 하더니 돌아와서 그것도 호락호락한 데도 아닌 강남을 해서 그것도 호락호락한 상대도 아닌 김종훈을 상대로 멋지게 이겼습니다. 진짜 김종인 대표가 아니고 그 누구라도 당의 관련자면 다 업어주고 싶은 후보였죠. 저는 이분이 당선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공부의 신 이거죠. 강남을의 유권자 학부모들 누구나 자식이 이렇게 자라고 싶은 롤모델인 거예요. 롤모델. 그거 진짜 부정 못하죠. 가서 악수하고 그러면 팬 사인회를 막 해요. 자기 막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일생을 쓴 자서전 같은 거 막 사가고 사인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되기 위해 공부해라 이거지. 그게 가장 크지 않았겠는가. 사실 민주당이라고 해도 강남 같은 지역구에서는 이런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분이 진보적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평생 공부한 사람이 뭘 얼마나 진보를 하겠어요. 근데 지역구에서 자기는 강남의 주민들한테 합리적인 정책을 약속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서 지역구에 당선되면 그런 정책이 당에도 올라오는 게 맞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당선이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나온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낙선한 사람인가요? 저는 은수미 의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정치인 만나서 인터뷰하던 역사 꽤 많아요. 카운트 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발표된 거 안 된 거 다 합치고 뭐 남 준 것도 있고 막 가장 감동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덕목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지역구 활동에서의 열정이라든가 초선 비례로 들어왔을 때 입법 활동에 대한 열정,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전문성,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 특히 노동 분야에서 굉장히 강한 진보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적 합리성을 가졌어요. 내가 진보적인 주장하는 거 안다. 네가 찬성하기 힘든 거 안다. 타협을 해보자. 내가 너의 걸 9개를 해주면 내 거 1개만 해다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좀 이제 어떤 뭐 막 칭찬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386들, 그러니까 과거 80년대, 90년대부터 운동권을 해왔다면서 정치권에 들어가 지금 활동하는 그 많은 분들, 또 민주노총, 아니면 뭐 노동당, 녹색당, 사회 시민단체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의 반만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권 나왔다고 총학생회장 출신이라고 바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지역구 공천 받는 게 아니라 감옥 생활을 7년 넘게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부 생활을 다 거치고 석사, 박사를 재학생들과 15년 이상 차이 나는 재학생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1등을 하고 그걸로 그 서울대 그 깐깐하기로 유명한 김수행 교수 돌아가셨죠. 김수행 교수가 재학생들 앞에서 재학생들을 야단칠 때 은수미를 소재로 썼다는 거죠. 너희들 재학생이라고 20살짜리하고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5년이나 선배들한테 성적으로 밀리면 되겠냐.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국책연구소, 총리실 산하 직속 연구소에 들어가서 노동연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획득하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로 돌아와서 자신은 이만큼 진보적인 걸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을지로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업 담당자들 만나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당신들이 이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만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실과 타협할 줄 아는 자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운동권이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질 않아요. 더 그 전에는 현실적으로 노력을 안 합니다. 전 운동권 출신 의원들 중에서 은수미 의원의 3분의 1이라도 노력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싶어요. 대부분 도피성으로 유학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싼 학위 따오고 다시 학부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진짜 학위 따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자기 전문성, 자기 능력에서의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또 있냐. 그러면서도 자신이 젊었을 때 주장하던 그 정신을 처음에 생각한 그 마인드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낙선을 했어. 세상이 참 힘든 거죠. 그러고 보면 낙선한 이유도 뭐 그 지역에서 뭐 이게 다 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낙선할 만해서 낙선한 거고 열심히 하셨어요. 굉장히. 다음번에 또 하실 겁니다. 저는 욕심이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DSN에 많이 출연시키고 싶어요. 정기적으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추혜선 씨는 진짜 특이한 정치인이죠. 특이하다는 게 여러 가지로 특이한데 일단 여성이고 고졸이고 지방 출신이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죠. 제가 고른 말 자체가 직접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 이거를 내가 넘을 수 있다면, 내가 넘었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넘을 수 있다면 나의 뒤를 따르는 사람도 넘어올 수 있다. 나는 그 길을 열어 헤치면서 가고 싶다. 뭐 이런 거고,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와 언론의 관계, 가장 부패하기 쉬운 관계죠. 정치와 언론인과 기업인이 셋이 모이면 부패 그 자체고, 정치인들은 언론인한테 기분 상하게 하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사실은 갑이에요. 수 틀리면 막 써댈 테니까. 그런데 추혜선 씨는 정치권에 진입한 이유 자체가 심상정 의원이 발탁을 했는데, 당대표로서 발탁을 한 건데, 평생 해온 일이 언론개혁 싸운 일이었거든요. 그걸 정당에 들어와서 정당의 자원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지난번 19대 국회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그 비슷한 역할을 했었는데, 최민희 의원을 뭐 깎아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혜선 씨가 그 언론 정책 이런 쪽에서는 실무적 전문성은 훨씬 높습니다. 자기가 법안 초안 다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언론 개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분이죠. 외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으시죠. 오늘의 마지막 여성 정치인, 정치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죠. 저는 계속 정치인한테 전문성을 요구하고 합리성을 요구하고 타협할 줄 아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정치는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전국의 범죄인을 대변하는 정치인도 필요한 거죠. 정치는 그런 거죠. 전국의 젊은 층을 대변하는 젊은 정치인도 필요합니다. 그런 대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원을 구성할 때. 왜 정치인들이라고 다 박사학위 따고 막 전문가들만 모여가지고 뭐 변호사, 뭐 검사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가? 절대 아니거든요. 전국의 치킨집 사장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난 평생을 치킨만 구워 팔았다. 그런 관점에서 용해인 씨의 이번 도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봤습니다. 물론 득표는 이제.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흔한 젊은 사실 대학교도 운동권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대학생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이었다면 제가 별로 관심을 안 뒀을 거예요. 뭐 그거야 뭐 선배들이 시켜가지고 하는 거고 뭐 너 한번 나가볼래서 뭐 자기 자리가 얻어 걸려서 나오는 건데 이 친구는 전혀 운동권 출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놀랬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완전 범생이었고 대학 들어가서도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행정고시 봐가지고 공무원 돼가 5급 공무원 돼가 편하게 살겠다. 이게 목표였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최초로 그 희망버스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때 이 사회의 문제점을 깨닫고 진로를 바꿔버립니다. 자신의 일생에 가장 후회하게 될 결정일지도 모를 그 행정고시 고시 준비를 포기해버리고 그 노동당 사람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죠. 20대 시절에 이런 각성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이분이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 당선될 가능성도 없어요. 당선이라도 되면 그나마 좀 버틸만 하죠. 노동당에서 맨날 자기 개인적으로 알바하면서 생활비 탈가면서 또 당비 내고 지금 저는 이 용해인 후보 낙선자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이번 총선 때 비례대표 출마하면서 냈던 공탁금 1,500을 자기 개인 대출로 냈거든요. 그거를 그 1,500만 원을 제가 죄송합니다. 이분이 갚을 수 있느냐?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냐? 알바를 한다고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겠습니까? 지금 현 대학생이 나이는 많아요. 20대 후반인데 대학교를 한 12년째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원내에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게 아직은 이르겠죠. 그렇지만 언젠간 이런 친구들이 최소한 20, 30대 비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율의 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훑어볼 건 다 훑어봤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준비해온 말은 면피해야죠. 뭐 5만 이상한 얘기를 많이 다 했으니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죠.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말한 게 틀렸다고 해서 내가 틀린 게 아니다. 정치가 바뀐 거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가 복잡해도 뭐 민주당이 뭐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뭐 합리적 보수가 중요하다 얘기하고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들 각자가 원하는 지점은 다른 곳에 있죠. 여러분 각자 다 원하는 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어디이고 거기에 걸맞는 정당이 어딘지 이중성이나 혼동 없이 아주 냉정하고 얼음같이 정확하게 현실 판단을 먼저 하자. 쓸데없이 화내지 말고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고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그 현실에 맞춰가지고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미경을 들이대건 뭐 양자역학적 테스트 장치를 들이대건 정파성에 매몰되어 가지고 엉뚱한 허수아비를 보고 화내지 말고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그 상황 인식에 맞추어서 나의 진로를 결정하고 나의 행동을 결정하자.
대신에 딱 하나,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 인간에 대한 애정만은 놓지 말자. 뭘 하든지 간에. 합리적 보수도 인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고, 합리적 진보도 그렇고, 과격한 진보도 그렇고, 심지어 새누리당 극우 지역주의 꼴통도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네. 끝났습니다.